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도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 세컨톱 기사인데 정확하게는 글로벌 증시 트럼프의 녹다운, M7 시총 하루세 1,100조 증가.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마감이 됐던 뉴욕 증시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도 뉴욕 증시는 또 새벽에 모두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 4시 반쯤이었나요? 그때쯤 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보니까 나스닥은 플러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될 모양이다 하는데 이제 출근하는 사이에 또 결국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하면서 동반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그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어느 정도의 반등을 못 견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뉴욕 시장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가고 있다.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의 이런 불확실성 문제죠. 제목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녹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제 뭐 이 M7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 M7 종목들도 여러 종목들 많이 떨어졌고 일부 반등한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이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하게 좀 가라앉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종목들이든 그렇고 M7 종목 중에라도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만한 사실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기술주들의 분위기는 더더군다나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표에 있는 게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세수 보통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뉴욕 시장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고조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지 시각으로 이제 그제죠. 이제 3월 10일 날 기준으로 27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죠. 작년 8월에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이번 주에도 사실은 뭐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분위기와 좀 비슷한 정도로 좀 빅스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되기가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현재 기조가 딱히 이렇게 확 모멘텀이 좀 생겨서 바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뭐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모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장관 지난주에 했던 그 디톡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후에 여기 이 기조에서 뭐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 상황이어서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요 분위기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투자은행들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의 성장률이 2.4%, 2.7%로 0.7%포인트나 둔화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나왔고 경기 침체에 얘기 당연히 나오죠. JP모건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30%에서 40%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표가 전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는 오르면서 성장은 하락하는 성장세는 이제 떨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와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의 행보 이게 결국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서의 영향을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진행이 되겠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은 이런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경기가 많이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서 좋은 실적들을 작년에 보였던 대부분의 업종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같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뭐 전력 설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음식료 등등등 뭐 북미 쪽 작년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이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다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어떤 어두운 어떤 그림자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물론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는 최근에 좀
뭐 떨어지더라도 뭐 보합권 오를 경우에는 조금 더 코스닥보다 더 오르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1월달, 2월달 중반까지만 해도 코스닥으로 좀 몰렸던 게 이제 지난달 후반부터 이제 코스피로 소위 말하는 시장의 매기가 좀 더 이전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변동성 측정을 하는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이게 어제 24를 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8월에 좀 힘들 때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 먼데이 때 그 즈음에랑 이제 비슷한 분위기로 좀 올라갔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금화 해놓고 보는 상황, 이런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겠고,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경기 방어주가 같은 종목들, 또 필수 소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아무래도 좀 비중을 좀 높이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곧 다가오니까 실적이 좀 확인된 어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뭐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지난주 후반에 이틀 연속 좀 강하게 떨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이 먼저 좀 불가피한데 분위기는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더 신중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각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장이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들, 이럴 때 좀 잘 한번 준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데일리 자매지죠. 여기서 나온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홍콩 증시 급등에 한국 투자자만 몰렸다. 3년 만에 최대 순매수. 지난주에요. 지난 2월 달에 한국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을 1.8억 달러, 근 2억 달러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억 원 훨씬 넘는 돈, 2천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2022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홍콩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도 작년에 ELS 때문에, 작년 초입니다. 요맘때였을 것 같은데, ELS가 그때 이 홍콩 증시가 항생 지수가 H 지수가 떨어지면서 ELS가 뭐 반토막이 나네 뭐네, 이런 그때 불안감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1년 만에 이제 홍콩 증시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좀 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딥시크 쇼크 이후에,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의 IT 관련된 AI라든가 뭐 BYD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AI와 관련된 IT주들이 급등했던 영향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홍콩 증시를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의 본토 투자자들도 지난달에 홍콩에 투자를 대거 늘렸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하루 동안만 우리 돈 5조 5천억 원을 뭐 매수를 했다니까요. 열기가 대단한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투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는 샤오미더군요. 근 1억 달러 가까이 샀고요. BYD,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순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중국은 지난번에 이제 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의 지표들은 여전히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자, 과연 이런 내수 부양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런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수를 이제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게 필요하니까 좀 내수 부양을 하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야 뭐 지금 투자라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중국 거시 경제에 대한 아시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2005년도, 2015년도,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그러니까 2005년부터 10년 사이 좀 지난 두 번에 2005년, 2015년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참 뒤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또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늘 벌어졌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뒤따라가다가 항상 손해를 본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이게 참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입김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는 어쨌든 항상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또 한 말씀 올립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에 올라온 기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를 비교한 기사인데요. 아주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좀 달라졌죠. 홈플러스는 이제 법정 관리죠. 이를테면 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 뭐 납품업체들 돈을 제대로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납품업체들이 뭐 물건을 안 넣는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시적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뭔가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통주, 내수주로서 지금 이름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한 5, 60% 이상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뭐 단기간의 급등은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서 저점 대비 이렇게 좀 올라온 상황이고 그만큼 뭔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뭐 정용진이 이제 승부수가 뭐 통하고 있다 등등 이렇게 정 회장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도 뭐 칭찬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좀 보죠. 이마트가 지금 홈플러스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일단은 홈플러스가 2015년에 MBK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뭐랄까요 이제 성장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MBK가 자신들의 어떤 투자분을 이제 회수하는 이런 데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부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점포도 출시를 좀 계속해서 좀 오프라인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홈플러스는 어쨌든 신규 출점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고 MBK 인수 이후에 14개 점포를 매각을 했으니까 그 매각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자금을.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도 이마트는 뭐 이마트 24 같은 편의점, 복합 쇼핑몰, 스타필 등등 이게 자꾸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홈플러스는 온라인 쪽 확장하는 거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그냥 현상 유지. 근데 현상 유지가 됩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데 어렵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마트는 뭔가 이제 오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도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9%가 늘어난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도 좀 위기에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고요. 이마트가 거의 대부분 내수에서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비즈니스 구조에서 성장성을 과연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결국 이 이마트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시 뭐 해외로 진출한다. 또 그게 이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역시 없는 거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제 정형진 체제로 이제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일단 지금까지는 위기를 어느 정도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주가를 정말 확실하게 더 끌어올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정용진 표 성장 전략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